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려는 것이 고려와 조선의 불교 조각을 감정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글쎄요, 이게 우리가 그 불교 조각품을 감정을 하는 거는 뭐 다른 미술품들도 마찬가지지만 감정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그 미술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찾아내는 건데 그 이것이 어느 시대에 특히 이제 옛날 미술품 같은 경우 언제 만들어졌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만든 그런 그 가짜 작품인지 뭐 이런 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언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그래서 예술성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가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서는 이제 감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감식이라고 하면은 뭐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같지만 경제적 가치보다는 좀 더 학술적인 가치를 찾아나가는 것이 되겠는데 이 미술품에서 그런 가치를 찾는 작업은 그 예술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뭐 학술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의 작품이 갖고 있는 그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탐색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거를 찾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미술품에 대한 그러니까 시기라든가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양식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려 있겠죠. 양식이 통해서 양식 분석을 통해서 이 상이 언제 거고 누가 만든 거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게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도상학적으로 특히 이제 불교 미술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조각에 있어서는 도상학적으로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양식과 도상이 적절하게 잘 배합이 돼서 합리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 상이 갖고 있는 가치, 뭐 진짜다, 가짜다, 기타 여러 가지 가치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한국 조각사의 일반 상식이라는 점들은 이제 조금 넘어가면서 그 특히 조선시대 후반기에 좀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래도 뭐 한 10분 정도 고려시대 불상과 조선 전기의 불상을 본다면 뭐 이런 그 고려 전기에는 뭐 이런 특징들이 지역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하죠. 통일신라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걸로 봤을 때는 고려시대 전반기보다 전반기처럼 뚜렷한 지역적 특색은 없었을 거로 판단이 되지만 이 고려시대 때는 개성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중심에서의 불상과 그다음에 개성 부근에 있는 경기 지역의 불상들이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개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원주 지역의 불상의 아주 독특한 표현법 뭐 이런 불상들도 있는 반면에 그 아주 가까운 원주에서 강한 남한강만 건너면 있는 충주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아주 독특한 불상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그 지역적인 특색을 많이 보이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충청도 특히 이제 충청 남도 지역에 굉장히 키가 크고 그 거대한 불상들이 만들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조금 시기가 지나면은 강원도 강릉이라든가 평창 지역에서 그 소위 요나라 시대에 이게 오른쪽에 있는 불상이 이제 미국 어디죠?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요나라 이걸 불상이라고 할지 보살상이라고 해야 될지 좀 이게 보관에 화불도 있으면서 직원인을 하고 있는 보통 비로자나불을 또는 관음보살로 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보살상 불상들이 태백산맥 이쪽 저쪽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졌는데 대략 그 시기가 요나라 시기이기 때문에 대략 11 내지 12세기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이런 불상들이 제작이 됐다. 뭐 고려 전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많이 공부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려 후반기가 되면은 조금 고려 전반기보다는 그 변화상이 좀 많이 있고 재질이라든가 그 불상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보이고 있죠. 11세기, 12세기까지는 중국으로 친다면 요나라 때의 이제 또는 송나라 때의 불상과 관련이 많이 되고 있었고, 지금 남아있는 13세기 불상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국 송나라 때의 불상과 연관을 갖고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불상이 이제 안동 봉정사에 있는 이 보살상이죠.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의 보살상과는 다른 옷 입는 방식도 그렇고 이 영락장식 표현하는 방식도 상당히 이제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지금 일본 세료지에 있는 그 우전왕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의 복장 배 안에서 발견된 그림인데 가장 뭐 이 그림하고 이게 이제 송나라 때의 전형적인 모습을 표현한 보살상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여기 보관이 깨지긴 했지만 보관의 모습이라든가 특히 영락장식을 온몸에 걸치는 이런 방식은 송나라 때 보살상과 아주 연관이 강하게 있는 그런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봉정사 보살상 같은 경우는 송나라식의 보살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영락장식의 표현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들이 13세기에 뭐 이렇게 안동 보광사의 보살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구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가장 그 중에서 특징은 이런 영락장식들이 아주 복잡하게 온몸을 덮고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뚜렷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뭐 13세기에도 명확하게 13세기에 만든 불상이 이제 잘 보이진 않는데 14세기에 또는 13세기 말에 중수를 했다는 기록들이 있는 상들이 이제 몇 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들은 아마도 13세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울 개운사에 있는 아미타불 좌상이죠. 13세기 상들은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이는 14세기의 상들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양감이 특히 얼굴에 턱이라든가 뺨 같은데 통통한 그 볼륨이 아직이라고 할까요? 네, 14세기 가면 좀 그게 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13세기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옷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개중에 이렇게 많이 입체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세기 상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명치 부분에 이제 양감도 표현되고 턱 주위에 이런 얼굴에도 이렇게 양감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 14세기가 되면은 이런 상들이 굉장히 평평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슴에 뭐랄까 여기 횡격막 같은 것도 표현하지 않고 이런 옷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간략화하고 이런 것들이 14세기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신라 때에 익숙하게 봐왔던 이런 보살상들과 고려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보살상들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옷을 입는 상들이 입고 있는 옷이죠. 고려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밑에는 군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치마 같은 걸 입고 위에는 천이라고 해서 그 숄 같은 거를 걸치게 되죠. 그 숄 걸치는 방법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숄을 거치고 끝나게 되는데 이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보살상들은 불상과 똑같은 옷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불상을 같은 걸 보면은 아래에 이제 군이라는 옷을 입고 조금 위에는 승기지라는 옷을 입고 그 겉에는 대의 그러니까 승가리를 입는 완전히 이 불상과 보살상의 옷 입는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것이긴 한데 이 옷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보살상이 아니라 불상이라고 이렇게 표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표현상에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옷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서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대의를 입지 않고 뭐 북연히만 그 안에 입는 옷만 착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좀 변화된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는 이 14세기에 만든 상들 중에서 연대가 명확한 가장 유명한 상들 중에 하나가 국립박물관에 있는 1333년의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상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눈에 띄는 것이 영락장식입니다. 이 영락장식은 아까는 이제 그 봉정사상은 좌상, 앉아있는 상이었지만 입상으로 봤을 때도 온몸에 이런 영락장식을 하고 있는 것은 역시 그 중국의 송나라 때 만들어진 불상들과 직결되는 그런 흐름을 그대로 14세기에도 잇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이제 뭐 여러 군데 경천사탑이라든가 이 금강산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는 이런 관음상 같은 데도 똑같은 영락장식들이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경향이 13세기, 14세기 또는 우리가 다음에 볼 15세기 조선 초기까지도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선 전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첫 번째는 그 고려 전통 양식을 계승한 불상과 또 하나는 새롭게 명나라로부터 들어온 것인데, 명나라로부터 들어온 상은 소위 이제 티베토 차이니즈라고 하는 티베트 불상이 중국으로 와서 변화가 된 그런 불상이 조선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계통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고려 전통 양식을 계승한 불상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1395년, 그러니까 조선이 그 창건되고 나서 직후에 만들어진 상이죠. 영덕 장육사의 관음보살상인데, 한눈에 봐도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고려 후반기의 보살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은 앞면에도 그렇지만 뒷면을 지금 이거 봐왔던 이런 영락장식의 표현 방식은 1199년이라고 추정되는 이 봉정사상과 송나라상과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조선 시대 장육사상은 그래서 시기는 1395년이어서 이제 조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뭐 양식적인 측면이라든가 도상학적인 측면을 보면 다 이제 고려 불상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고려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선식이라고 하면은 새롭게 이런 스타일 중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방식이 바로 요 상입니다. 국립정화박물관에 있는 이 윤왕좌상이죠. 이 상이 그 어떤 점에서 그 고려보다는 새로운 명과의 관계가 좀 더 중요하게 되냐면, 뭐 예를 들면은 1440, 이거는 뭐 연대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1443년의 기록이 있는 북경 법회사에 있는 벽화입니다. 관음보살도. 근데 이 관음보살도부터 시작해서 역시 이 보살도도 그 이전에 있었던 원나라 보살상하고는 좀 그 결을 달리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송이나 고려의 지금 이제 눈에 띄는 영락장식을 본다면 크게 이 전신이 아마 그물처럼 다 온몸에, 그러니까 앞뿐만 아니라 측면, 뒷면까지 다 그물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는 그 그물 영락장식 겉에다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 어떤 경우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맨 바깥에서 영락장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바깥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 안에 이런 장식이 있었겠죠. 뚜렷하게 좀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 가슴에 목걸이처럼 한 요 장식 있죠? 요거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서 그 아래로 술이 이렇게 보통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 명나라 때 거하고 크게 이제 이런 장식을 송나라 때 만들어져서 명나라 때 한번 변화가 되는데 명나라 때 변화가 된 거랑 송나라 때 거랑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 송나라 때 거는 이 전신은 이어지는 건 맞지만 이 가슴 장식에서부터 요 아래 보면은 이렇게 원형 장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 원형 장식은 이게 이제 옷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어깨에서 다른 하나의 장식이 이렇게 내려가서 원형 장식을 만들고 여기서 또 사방으로 방사상으로 이렇게 그 장식물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원형 동그라미가 3개 있죠. 여기다 아마 이렇게 내려간 것이고 여기서 또 다시 내려와서 원형 장식이 있고 여기서 내려와서 뭐 원형 장식으로 모였다가 여기서 아래로 뭐 중간에서 또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에 목걸이 장식에서 내려오는 이 술은 목에만 걸려 있고 이 중앙에 있는 원형 장식에 연결이 안 되는 방식이 송나라 스타일인데 이 조선 그 명나라 때 가면 이, 이 가슴에 있는 요 장식에서 여기서 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운데 있는 복부에 있는 이 원형 장식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여기 둥그렇게 물론 하나가 더 2개가 있긴 있지만 여기서 가운데 장식이 있고 전체의 중심이 있다면 이 흉식에서 배를 지나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 또다시 전신으로 이렇게 영락장식이 퍼져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중국에서도 15세기에 가서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이 국립박물관의 이 관음 좌상을 주로 이제 고려 때 거로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렇지 않고 중국의 사례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영락장식만 봐도 새로운 스타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세부적으로 뭐 이런 물론 이런 윤왕자의 좌세 같은 경우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고 있고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이런 커다란 원반형의 귀걸이는 뭐 티베트식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결합이 돼서 왔지만 기본적인 것은 명나라에서 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에 가장 고려적인 요소와 고려적인 불상과 함께 조선 시대 초기의 불상을 특징짓는 2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티베트 양식 불상인데 이런 불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김제에서 발견된 금으로 만든 불상입니다. 여기에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남선인, 신축, 정월일, 김 누구누구 해가지고 신축년이라는 간지가 나오는데 이 신축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1301년, 1361년, 1421년 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지만 뭐 1301년은 조금 이른 것 같고 1361이냐 1421이냐 요거가 이제 상당히 유망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1461년은 14세기 고려고요. 1421년은 조선이죠. 즉 이상이 고려상이냐 조선상이냐 이제 이거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이 이제 티베트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밑에 대좌가 악년 복년이 연접해 있고
위에 이렇게 연주문이 들어가 있고 광마촉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생긴 광배, 이 광배 안에 덩굴문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은 실제로 어디 갔습니까? 뭐 이런 명나라 때 만들어진 이 불상, 뭐 대좌라든가 광마촉진에다가 여기도 약간 어깨를 살짝 가린 그런 것, 그다음에 그 광배에 여긴 좀 다르지만 연주문 이런 덩굴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이거는 실제로 가장 유사한 것이 그 14세기에 만들어진 북경 거용관에 운대에 있는 이제 불상들에서 뭐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 이 상과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조선 초기 또는 고려말 조선 초기에 있어서 티베트 양식의 불상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면은 고려 때 남아있는 불상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과 견줘보면 이 상가 아마 조선 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고려 말이라 하더라도 이런 몇 가지 요소에서 티베트적인 요소가 강하게 투영된 작품이 14, 15세기에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수많은 금동불 또는 은제 도금상들 중에는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하나 고려식과 티베트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그냥 대표적인 사례 하나씩을 본다면 위에 있는 상은 이제 이름 붙이기를 제가 이제 고려식, 아래쪽은 뭐 티베트식 또는 신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상을 보면은 주존상 아미타를 보면은 시무에 오른손은 시무웨인을 하고 있고 왼손은 그 시무웨인 여원님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그 손바닥을 위로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수인에다가 머리를 보면은 머리가 육개가 둥구스름하게 돼 있고 머리 위에 있는 계주가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상은 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육개가 엄청나게 뾰족하고 육개 위에는 반드시 이렇게 계주가 표현이 되고 있고 옷은 편단우견으로 많이 입고 여기는 편단우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오른쪽 어깨를 별도의 옷, 아마 두견의라고 생각되는 옷으로 가려서 신체 노출을 굉장히 안 하는 그런 불상이고 여기는 신체 노출 상반신을 거의 이제 편단우견이라 하더라도 여기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 그다음에 그 신체를 보더라도 어깨가 넓고 허리가 좁고 그다음에 몸체와 팔 사이를 이렇게 공간을 두는 것. 이 공간을 여기도 그렇고 공간을 두는 것이 실제로 이 금동불을 주조할 때 굉장히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려식에서는 가능하면은 이런 공간을 안 두어서 덜 입체적으로 보이고 덜 양감 있게 보이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이거 여담이지만 그 그리스 우리가 이제 불상과 관련해 불상 조각과 관련해서 인도를 중심으로 이제 인도의 간다라 불상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으로서 좀 더 서쪽으로 가면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더 가면은 이제 그리스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리스 뭐 시기를 무시하고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쭉 동쪽으로 오면은 인도까지 온 과정 속에서 그리스의 조각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양감이 풍부한 그다음에 신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방식이 물론 종교적인 불교 조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동쪽으로 와서 인도에 오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불교를 따라서 동쪽으로 더 가잖아요. 중앙아시아, 티베트, 그다음에 중국에 가게 되면 인도와 중국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티베트는 인도식 불상과 굉장히 이제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 티베트와 중국의 불상은 신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입체적이냐 덜 입체적이냐 이것에 있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일본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으로부터도 좀 더 동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우리와 중국을 보면은 우리 거에 비해서는 중국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일단 신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조차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면 중국은 그나마 덜 폐쇄적이고 우리나라 불교 조각은 아마도 이 불교권에서는 가장 덜 입체적이고 가장 양감을 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고려식이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신라로부터 고려를 거쳐서 조선까지 내려오는 데 있어서 전통성을 많이 보이는 거라면, 이 아래 거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계속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거를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이거는 중국에서도 티베트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입체적인 것을 다시 조선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은 동시기에 만들어졌지만 아주 문화적인 배경이 달리 다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 권을 쓰고 있는 지장보살상이라든가 뭐 대자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 유사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조각을 바라보는 입장은 여기랑 여기랑 확연히 구분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져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뒷면이 따로따로 이렇게 상반과 하반이 분리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거나, 뭐 대자도 그렇고요. 얼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여기는 오히려 좀 덜 입체적인데 턱을 빌어서 입체적으로 표현이 됐다거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입체성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줬다거나, 넓은 어깨와 뭐 좁은 허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락장식이 발 위를 지나가는 방식,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무늬를 표현하는, 옷주름 표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손이죠. 왼손을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상은 굉장히 이제 중국적인 요소가 강한 상이고, 이 상은 보살상이 아니죠. 뒷면을 보면 뒷면이 없네요. 뒷면이 없지만 여기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이 계주 부분이고, 여기 뒤에서 보면 여기 이제 나발들이 쭉 있어요. 즉 부처상으로서 나발에 육계가 있고 계주가 있는 상인데 그 앞에 보관을 쓴 상이죠. 그래서 이 상은 이제 보살형을 한 영락장식을 착용한 밀교의 오방불 중에 하나인 거죠. 밀교의 오방불은 뭐 금강계의 오방불과 뭐 태장계 오방불을 나눠주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금강계 오방불이잖아요. 금강계 오방불 중에서 동쪽에 있는 아촉불상은 손 수인은 항마촉주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보살형을 하고 있지만 불상이고, 항마촉지인을 취한 거로 봤을 때는 동방 아촉불이고, 이 만들어진 제작국은 조선이나 고려가 아니고 중국 명나라가 뭐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자세히 봐야 할 조선옥의 불상인데, 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지나갈게요. 한 30분쯤 더 한 다음에 어떤 질문이 있으면 좀 받아보겠습니다. 모두 얘기했지만은 조각가 개인 또는 유파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대 양식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17, 18, 19세기의 불상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불상에 수많은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굉장히 촘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때까지는 정말 이 상이 14세기 중반, 뭐 8세기 후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상을 편년을 하게 되는데, 조선시대 후반기에는 뭐 그렇진 않아요. 어떤 상 같은 경우는 1350년대 전반, 1350년대 중반 뭐 이런 정도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한 사람이 만든 불상이 그 사람이 한 30년 동안 작업을 했다면은
뭐 10여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3년에 한 번 정도씩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촘촘한 작품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그 이전의 불상을 우리가 감정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들이 상당히 남아있죠. 이런 불상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불상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돈을 냈고 언제부터 언제 만들었는지, 조각가는 누구고 그 당시 절의 주지는 누구였고 그 어떤 각 소인마다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불상은 이런 기록물들에 힘입어서 그 누가 만들었는지를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불상들은 이런 유파를 우리가 상정을 합니다. 뭐 17세기에는 원호, 현진, 응원, 수염, 법령, 무염, 단응, 18세기에는 뭐 생난, 단응, 탕밀, 뭐 18세기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조각승 유파들이 이 조각승 유파는 어디서 활동을 했고 제자들은 누구고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는지까지 상당히 세밀하게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갖고 있는 이런 조각가 개인의 특징들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이 상 자체를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조각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거. 그거를 알려면은 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수많은 조각가들은 어떤 양식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나, 어떤 유파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나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략적인 여기 그 유파들을 쭉 본다면 시기적으로 보면 원호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직후에 등장한 뭐 거의 최초기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우리가 4시까지잖아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번 중요한 조각가 유파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호라는 분이 만든 이제 1605년에 만든 논산 쌍계사의 불상인데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조각적인 특징을 알아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얼굴을 가지고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불상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 예를 들면 좀 입체감이 떨어진다거나 옷이 두껍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육계가 굉장히 넓고 낮은데 위에 계주가 있고 중간 계주가 있다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 이런 작가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는 어떤 사람은 뭐 오른쪽에 있는 어떤 옷을 입는 방식 그리고 눈의 표현 방식, 귀의 표현 방식이라면 어떤 다른 사람은 이거는 상당히 일반적이라서 구분이 어렵고 손가락을 표현하는 방식 또 오른쪽에 무릎에서 여기 옷을 입는 방식 이런 거에 특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육계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특징이 나타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를 모른다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집중적으로 각 조각승별로 다 이제 조각가가 승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각승이란 말을 씁니다. 조각승별로 이 특징을 한번 이제 모아 봐야 되고 이런 연구들이 지금 200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어요. 거의 한 20년간 거의 모든 중요한 조각가들의 양식적인 특징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활동 방식, 활동 영역, 그 제자와 스승과의 사승 관계 이런 것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가 식견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호가 만든 상인데 글쎄요. 원호라는 사람은 이렇게 눈두덩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몇 개의 포인트를 본다면 눈이 이 눈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요즘 드라마에 드라마가 그 드라마 제목이 구미호
구미호전이라는 드라마를 요즘 새로 시작한 게 있는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눈,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 드라마 남자 주인공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겠는데 이 그 안검이라고 그러죠. 여기 눈두덩과 이 이마에서 내려오는 이 면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여기가 굉장히 두툼하게 돼 있어요. 이 조선시대 불상 중에서 이 원호가 만든 상은 죄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눈을 두툼하게 만드는 상은 다른 사람에게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눈만 보면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여기 뭐랄까 옷을 입었을 때 여기에 왼쪽 팔 오금쯤에 이렇게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 이런 표현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상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체의 두께 있죠. 여기가 굉장히 얇아요. 상체 길이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두께가 낮다는 여기가 굉장히 하반신이 굉장히 부실한 편이죠. 상반신은 굉장히 널쩍한 데에 비해서 이런 점. 이런 점들을 그다음에 여기도 좀 특징적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옷이 툭 튀어나오게 표현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원호가 만든 상이구나 라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는 거죠. 원호의 제자인 청어인데 제가 보기에 이 원호와 청어 이 유파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그 스승과 제자가 이런 양식상의 공유를 별로 안 한 특이한 유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유파라고 해야 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다른 유파에 비하면 훨씬 더 공유되는 양식적인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청어가 만든 불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 청어와 청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너무 그 이사라 청어의 스승인 원호보다 오히려 청헌이라는 사람하고 얼굴이라든가 옷을 입는 방법, 옷의 표현 방법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청헌과 청어가 동일인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유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별도의 사람이긴 한데 너무나 유사해서 아마도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갖고 만들었나 보다.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불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코라든가 눈이라든가 입이라든가 이런 데에 세부적으로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귀 같아요. 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은 이 사람 거나 저 사람 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런데 귀는 사람마다 같은 거를 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더 그런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청원이라는 사람이 만든 귀와 청어라는 사람이 만든 귀가 굉장히 유사해서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아주 깊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다시 확인이 됩니다. 귀도 뭐 굉장히 한의학적으로 보면 한의학의 구조, 그러니까 귀 해부, 한의 해부학을 보니까 귀에도 굉장히 많은 그 명칭이 있고 하나하나가 물론 이게 경열도 다 있지만 이 모습을 봤을 때 불상을 봤을 때 귀의 모습은 상당히 사람마다 다르게 많이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당히 동일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놀라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게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물론 활동은 경주에서 했지만 이 사람이 만든 불상들이 전국에 삼남지방에 퍼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청도 천주사에서 만들었다가 덕사에서 지금 있는 이런 불상인데 이 불상들에 보면은 일단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보통 한 60cm 그 정도 되는 상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무른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여기 좀 이상한 점이 아마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보면 이
이 항마 촉진을 하고 있지만 항마 촉진을 하고 있는 이상은 석가모니 상이 맞는데 이 양옆에 있는 이런 수인들은 아주 우리나라 그 불상의 역사에서 처음 나타나는 수인들이에요. 아마도 이 상은 원래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시무웨인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은 이상으로 시무웨인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그 오른손 또는 이쪽에 있는 거 왼손을 그 입체적으로 시무웨인을 표현했다면은 아마 혹시나 운송 과정 중에서 파손될 위험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마도 이 팔을 바닥에 탈싹 붙여놓은 이유는 이 파손되기 쉬운 돌이라는 재질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다 그렇습니다. 지장보살상도 원래는 이 손을 위로 올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있는 모습은 이제 그런데 연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이 지금 남아있는 상 중에서 숫자를 보면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그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 같은 데는 천불전 같은 게 있죠. 거기 뭐 그 직지사에도 천불전이 있고 이런 천불전에 있는 상들처럼 대량의 상을 만들 때는 대부분 나무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재료 수급도 그렇고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흙으로 만들기에는 뭐 흙으로 만든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좀 더 내구성을 갖추고자 하는 데에서는 경주 불석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기림사 부근에서 아예 만들어 가지고 직접 배달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 돈만 있으면 각 사찰에서 커다란 그 보통 다른 목도상들은 이제 그 해당 사찰에 불상을 만드는 공방을 차려놓고 거기서 조각가들이 가서 살면서 불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불석으로 만드는 상은 주문만 하면은 경주에서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사찰에서 대량의 불상을 만들고자 할 때 경제적이고 공임이 덜 들어가 해서 많이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들을 보면은 대량으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거의 기성품처럼 그 시간이 16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계속 몇십 년 동안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제자들도 또 많이 만들게 되는데 18세기까지도요. 그 변화상이 별로 없어요. 그 승호의 유파에서 만든 상들은 뭐 얼굴의 모습이라든가 코의 모습, 귀의 모습, 뭐 또 뭐가 있죠? 옷을 입는 이런 표현 방식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거나 뭐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크게 이제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 부드러운 방식, 뭐 뾰족한 방식이 있다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나머지는 뭐 수인이라든가 얼굴 표현이라든가 이게 그 커다란 차이가 보이지 않아서 역시 이건 대량 생산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유파 안에서 승호와 승호의 제자들 사이에서 아주 공고하게 이런 그 상을 만드는 방식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옥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는 조금 승호와 다른 취향을 갖고 만들었던 도각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래서 약간 그 얼굴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씩 다른 점 정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이 귀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한 4, 50년 동안 변함없이 이런 것들이 여기는 뭐 약간 여기는 곡선이 조금 있다면 여기는 조금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좀 뾰족하다면 이게 뭉툭한 정도 그 정도 차이만 있지 사실은 뭐 거의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상북도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진 경주에서 많이 만들어진 이 불석제 불상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